예, 안녕하세요. 한가위 명절들을 잘 지내고 오셨죠?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오래된 노래인 아리랑을 한번 전체를 다 듣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리랑 관현악단이 연주한 아리랑입니다. 예, 영상은 아시다시피 20세기 한국의 문화 현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저기에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었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야겠지요. 예, 어쨌든 21세기 들어서서 한국 문화는 더욱 세계에 알려지고 한국 문화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그것은 여기 지금 제목으로는 이렇게 달았는데요.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인문학, 감성, 지성, 이성, 영성을 고루 갖춘 문화인 함양. 이것이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문화 철학, 한국적인 문화 심성 이것이 바탕이 되면은 하나의 패러다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것도 그겁니다. 여태까지 서양인들은 지성인, 전문가, 이성 중심의 인간들을 키우느냐고 노력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서양에서 개발한 IQ죠. IQ. 지능지수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20세기 말 21세기 들어서서는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럽니까? EQ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감성지수요. 더 나아가 SQ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스피리추얼 코티언트. 영성지수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선 요즘 뭐라고 하냐면 YQ라고 합니다. 유스 코티언트라고 그러죠. 젊음지수요. 예, 그렇게 이제는 바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감성, 지성, 이성, 영성 이걸 고루 갖춘 거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가. 그러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인 패턴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인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또 하나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BTS라고 방탄소년단이 유엔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걸 보는 겁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은 그전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전에 아이돌, 그전에 팝 가수들이 대개 서양을 흉내내고 영어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은 방탄소년단은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기조에는 뭐가 있느냐? 소위 말하는 다수면서 그동안 외면당했던 억눌린 사람들, 의견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제3세계라고 그럽니다. 제1세계, 제2세계, 그 다음에 제3세계. 근데 전 세계를 볼 때 제3세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80%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방탄소년단이 제3세계의 문화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철학적으로도 문화 철학적으로도 한국의 문화 철학자에게 바로 제3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 철학을 강조하는 것도 그겁니다. 문화 철학, 문화에 관한 한 우리는 서양에 뒤질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는 뒤질 게 없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문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1세계, 2세계 그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제3세계가 어디서 하나 들고 일어나잖아요. 알다시피 지금 미국하고 견주고 있는 중국, 그 다음에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제3세계의 저력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한테만은 패러다임이 없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흉내낸 게 제일 세게 흉내내고 제일 세게 흉내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국도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마오쩌둥. 이게 제2세계 모델이잖아요. 공산주의 모델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시진핑이 올라와서는 그런 더 이상 이제 그 제2세계 모델, 공산주의 모델이 아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걸 섞어서 나름대로 더구나 이제 그전에는 죽여버린 공자까지도 되살려내가지고 전통, 현대, 동서 이것을 아우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에 관한 우리는 진작부터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를 본다면은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데 바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공산주의 막스 레닌 따라가다 보니까 이 아시아권에서 멀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은 스스로 타라 입구라고 해가지고 근대화를 제일 먼저 했어요.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에 편입된다라고 해가지고 유럽 서구화를 가장 먼저 한 데가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진작부터 동아시아에서부터 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세계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유일하게 바로 아시아적인 전통을 계속 유지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미국에 잘 나가는 이론 갖다가 우리들한테,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방탄소년단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그런 정기 교육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소개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국내에서 활약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국외에서 활약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문화촌, 지구촌적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저는 이제 글로벌 마인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지구촌적인 의식을 가지면서 이 여러 상이한 문화를 어떻게 융복합시키느냐라고 하는 글로벌 믹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고로 백남준도 그랬고 강익중 선생도 그랬고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빔밥 문화라고 그랬어요. 비빔밥. 우리는 바로 융복합에 있어서는 귀재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을 살려야 되는데 지식인들은 계속 자기 안에 좋은 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유명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하버마스인데 하버마스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게 그거였어요. 당신네들 역사 문화를 보니까 독일보다도 더 깊다 이거예요. 그렇죠. 독일이 고작해야 17세기, 8세기부터 독일이 등장을 한 거죠. 그전에는 없었어요. 존재가 야만적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길게는 반만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만 년이라는 역사를 가졌다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왜 자기 두 다리를 못 서고 계속 서양 눈치만 보고 서양 거 수입해다 팔아먹느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뒤로도 우리는 지식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의 위기 계속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또 들고 일어나요. 그걸 왜? 왜냐하면 돈 좀 많이 울고 내려고. 그런데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인문학자들의 위기인 거예요.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국 거 잘 나가는 거 갖다가 가르치면은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미국의 인문학, 영국의 인류학, 이런 거 갖다가 가르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각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보다도 더 미국적이 됐고 서양보다도 더 서양적이 돼서 뭐가 발을 칩니까? 폐륜. 서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온갖 잘못된 것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새로운 인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인문교육을 우리가 펼쳐야 될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인문교육의 필요성,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간은 이제 문화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문화에 대한 강조성, 그 다음에 글로벌 시대에 지금 보이지 않는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그래서 이 문화전쟁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문화 콘텐츠죠. 이 문화 콘텐츠로 다양한 세계 가로지기며 사이 맺기 해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무인데 이것을 다석이용모 선생님은 진작 의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는 뭐냐? 그것은 문화인을 위한 거다. 그러면 문화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문화생활은 멋들어진 삶, 멋스러운 삶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멋을 강조하는 거. 이게 한국적인 이제 독특함이죠. 그리고 새로운 것의 발견과 이름 붙임, 통합적 문화인 함양. 그렇게 이제 새로운 얼마 전에 우리는 뭐 창조교육, 창조성, 뭐 창조경제 뭐 해가지고 아우성을 쳤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비판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니다. 창조교육이 아니라 창의교육,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글로벌 시대, 글로벌 인문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죠.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하나의 지구에 여러 민족들, 여러 문화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뭡니까? 공생과 상생.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지구촌 시대. 그거는 다양한 문화권의 인간들이 하나의 지구에서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몇 가지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의한 경계가 없는 지구.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위해서 지구를 본 거. 그래서 사실은 지구에 대한 자기 반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우주 공간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주 공간에 가서 지구를 찍어 보니까 이 지구가 위에서 본 지구는 국가 경계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나라 국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지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런 경계 없는 지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75억 인류가 맞닥뜨린 최대의 문제는 바로 하나는 생태계의 파괴고 하나는 이 문명권의 대립인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죠. 이걸 저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소통의 문제인 거예요, 소통이요. 하나는 자연과의 소통이고, 하나는 인간들끼리의 소통인 거예요. 자연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생물, 생태권이 파괴가 되고,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되죠. 그 다음에 인간 사이의 소통, 문화권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테러와 반테러, 이민, 이런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 생명체들, 자연사물들, 하천과 산맥, 물과 공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지구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뿐일 수도 있는, 우주에서 하나뿐일 수도 있는 이 녹색 행성,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파괴하고 문명권의 대립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의 세계관, 인간관, 신관, 가치관으로 무장한 이 서구 근대화가 식민지배주의적 발상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갈망하기 시작한 거.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1940년대에 와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제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 지구는 끝장이구나 해서 서양 사람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 인간 중심, 이성 중심, 서양 중심,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인류가 몰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서양의 지식인들이 스스로가 이제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요. 그 지식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제가 공부한 하이데거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줄줄이 하버마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을 주장하고 있는 프랑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예. 여태까지는 이 과학 중심으로 갔었지요. 사이언스죠. 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 첨단 과학 기술이 만든 대량 살상 무기가 지구를 몰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지성인과 정치인 사이에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럽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등장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반인륜적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선도 벌써 뭐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거기서 지금 거의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지진하고 쓰나미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또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쓰나미 경보를 과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경고를 했는데도 정부 측에서 이것을 미리 알려가지고 대피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어디서 벌어지면은 그거를 딴 나라, 딴 문화권에서도 알고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대처를 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독특한 거예요. 바로 이제 시민들이 나선다라고 하는 거죠. 시민들이 나서서 정치, 경제, 군사, 생태, 과학기술 등을 감시하면서 그것들이 올바르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문화시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시민들의 지구 살리를 염려해서 행동하는 거. 전 세계에 그런 시민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린피스를 생각할 수가 있고 독일에서의 녹색당을 생각할 수가 있죠. 독일에서 처음에 녹색당이 생겼을 때 아무도 그 녹색당이 그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정당이었던 기독민주당 이런 데서 사실은 녹색당을 우습게 봤는데, 그런데 녹색당이 워낙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시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배 당인 기독민주당 이런 데서 녹색당하고 오히려 제휴를 해서 같이 연정을 펼치고 나는 거죠. 그것이 유럽 정치의 새로운 신호였고, 그것이 전 유럽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녹색 운동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가 강조되고 시민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보는 거죠. 첨단 기술 과학에 의한 디지털적 전환이 불러온 소통에서의 획기적인 혁명이 이제 바로 하나의 큰 혁명인데, 이 뉴 미디어 시대엔 글로벌 시대는 이제 과거의 세계관과 인간관, 가치관이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인간 교육인 글로벌 인문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생명학이라고 하는 책은 냈고, 이제 글로벌 인문학, 그 다음에 글로벌 소통학. 예, 그것이 이제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네들 중심의 그런 인간관이 아니고, 자기네들 중심의 소통이 아닌 그런 이제 동아시아를 아우르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3세계의 문화적인 심성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소통, 그런 새로운 인간 교육,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 교육을 얘기하겠지만, 이제 8교시, 8강에는 여러분들 강의에 이미 좋지만, 거기에는 이제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적인 소통하고 동아시아적인 소통하고 뭐가 다른지,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동물로서의 인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정치적인 동물을 가장 크게 봤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미 인간을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이 막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가 되죠. 그런데 이 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정치는 우리의 운명이다 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나폴레옹이라고 그랬죠. 나폴레옹. 그 다음에 경제는 우리의 운명이다 라고 한 사람은 칼 막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은 우리의 운명이다 라고 한 사람은 마틴 하이데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저는 이제 문화는 우리의 운명이다. 그건 이기상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는 우리의 운명이다. 문화는 우리의 여유다. 문화는 우리의 희망이다. 그거를 저는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동물, 문화적인 인간을 이제 강조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인 가치가 강조가 되면 바로 이거죠. 자유, 평등, 인권, 사회정의 민주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건너뛰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배워온 그런 가치들인 거예요. 중요한 가치들이죠. 경제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풍요, 안정, 성장, 발전, 선진, 성과, 여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하고 이러한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이 제1세기하고 부딪히기 시작을 한 것이 1세기, 2세기의 대립이 됐던 거죠. 이제 과학기술적인 가치는 뭐냐? 이거는 기술과학의 발전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낸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예요? 기능, 효능, 뭐 이런 것, 과학적 합리성, 이런 것을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저는 그 새로운 대안으로서 문화적인 가치를 고려에 넣어야 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각시키면서 다양성과 차이를 개개인의 독특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용과 공존의 상황 발생을 체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존과 관용과 공정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제3세계를 인정하자 이거죠. 1세기, 2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동물이다를 이제 계속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한 거예요. 문화의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서는 문화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 전에 신문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제일 꼴찌에 있었어요. 맨 뒤에. 왜냐하면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문화면부터 보는 거예요. 왜냐? 현대에 있어서 교양인은 누구예요? 교양인은 문화인이에요. 그 정도로 문화의 가치가 이제 무섭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그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제 생명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패러다임. 탈근대의 새로운 삶의 원칙은 지구 위의 모든 존재자가 운명의 공동체 이론이 되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더불어 살아나가며 서로 돕고 배려하는 그런 공생과 상생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거는 생명에서 우리가 그 모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을 살피는 거죠. 인간 모두가 자신의 독특함을 마음껏 발휘하여 다른 사람의 공감을 사면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울림과 어울림의 공동체가 될 것. 감성과 지성, 이성과 영성을 고루 갖춘 공감의 인간으로 훈육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우리말에서 아름다움, 어울림, 이런 것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름다움은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은 바로 개개인이에요, 개체. 아름, 예전엔 아름을 사자, 사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가 한자 사자를 아름사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아름은 그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함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움 뭐예요? 바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을 다 해서 살려내는 거죠. 아름다움. 어울림은 뭐예요? 어울림은 울림, 어울림. 이쪽 저쪽의 울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들이 각각의 울림이라고 한다면 그 울림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울릴 때 바로 조화죠. 아름다운 어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대에 보이지 않는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문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문화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기 들고 쳐들어갔지만 이제는 무기 들고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쳐들어가느냐? 문화 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문화 가지고 쳐들어가는데 문화가 체화된 것이 뭐냐면 문화를 담은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제가 쓴 책 소개했지만 저는 그래서 문화 콘텐츠 학, 그것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화 콘텐츠, 소통과 공감의 문화 콘텐츠 학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적인 문화 콘텐츠의 이론적인 밑바탕을 놓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전의 시대하고 다른 게 예전의 시대가 1차 산업혁명의 기계화를 거치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의 자동화 정보화를 거치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화를 거치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화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가 이게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을 얘기한 지가 고작게 10년도 안 됐어요.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낸 사람이 제레미 리피큰이에요. 그거 번역된 게 고작게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10년은 진짜 과거 50년, 100년에 해당될 정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의 기계화 자동화 정도 같은 거는 이제 굳은모,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화는 그 자체가 벌써 무릎모,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소프트웨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지음모가 바로 이제 콘텐츠웨어. 콘텐츠웨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콘텐츠웨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바로 아트웨어, 꾸민모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지음모 싸움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해리포터가 바로 그거예요. 해리포터가 전 세계를 휘저었잖아요. 그래서 해리포터 신드롬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러한 콘텐츠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반지의 제왕이 그런 거예요. 반지의 제왕으로 인해서 프로도 효과, 프로도 경제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새로 생겼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해리포터가 벌어들이고 있는 그 돈이 우리가 자동차 몽땅 팔아서 수출해서 벌어든 그 돈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 이제는 콘텐츠는 그야말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죠. 굴뚝 없는 산업. 그래서 영국이 대단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영국은 바로 이제 이러한 콘텐츠로, 문화 콘텐츠로 승부해야 할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더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리버풀이 공장화 됐다가 공장화가 싹 망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비틀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거쳐서 이제 콘텐츠웨어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비틀즈예요. 그래서 영국은 바로 이것의 중요성을 진작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 거죠.
이렇게 구둔모 시대를 지나 무름모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지음모 시대에 들어서 있으면서 이제 꾸민모 시대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기술, 예술, 정보 등이 융복합적으로 합해져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지 못하면 문화 콘텐츠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면에서 이제 이걸 이제 살펴보면요. 영국은 예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미국은 따지고 보면은 근대만 존재하는 역사예요. 근현대만.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하면은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은 자고로 식민제국주의인데 그 식민제국주의가 따지고 보면 문화제국주의인 거예요. 문화제국주의. 영국은 스스로가 아주 강하게 우리가 문화를 선도한다.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죠. 그 문화인류학도 영국이 만들어낸 거예요. 영국이 자기 식민제국주의,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그 식민지의 지식인들, 교수를 이런 사람들을 보내요. 다윈도 바로 그런 일환으로 간 거예요. 가서 그 어느 섬에서 그 섬에 있는 다양한 그 생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펼치기 시작하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의 지식인들을 보내면서 그 지식인들이 그 민족의 독특한 생활 습관, 도덕 뭐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만든 게 결국은 문화인류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문화인류학은 영국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이 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을 좀 미안해해요. 문화하면은 자기네한테 건줄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얘기하면서도 영국은 문화라는 말을 빼요. 이렇게 식민지 통치 일환으로 발전한 문화인류학.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콘텐츠를 뭐라고 그러냐면 CC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CC가 컬처럴 콘텐츠죠. 또는 컬처 콘텐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라고 그래요. 같은 CC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표방하면서 문학, 음악, 연극, 뮤지컬계를 선도하고 있죠. 자신들의 콘텐츠에 문화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용하면은 반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말씀드렸듯이 문화가 없는 나라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역사로서의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콘텐츠 창조에 뭐를 강조하냐면 이 엔터테인먼트적인 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수많은 거대 테마 오락 시설이 발달한 곳이 그거죠. 그 다음에 쇼와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최고의 재미와 즐거움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를 유통합니다. 이것이 곧 엔터테인먼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콘텐츠는 곧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라는 표현을 선호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미국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미국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독특한 전략을 구사해서 예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트 콘텐츠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면에서 캐나다는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음모에서 아트, 꾸민모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그랬어요. 누가 W 이론, 어느 학자가 W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W 이론은 뭐냐 했을 때 그 사람은 이 첨단 기술로 제품을 만드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거는 미국도 그런 거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문화의 하이터치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 플러스 문화. 이게 한국 콘텐츠가 살아갈 길이다라고 한 20여 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말이 어떻게 보면 맞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어쨌든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요. 문화 콘텐츠로 다양한 세계 가로지르며 사이 맺기.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가로지르며 사이 맺기 이건 다 우리말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인간을 사이 존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거는 사이하기, 사이 맺기 이런 거죠. 그리고 문화 시대에는 바로 이 사이 맺기, 사이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세계를 가로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서양에서 강조하는 것이 유니버살이라고 그랬어요. 유니버살. 그것은 버살은 쉽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버전. 유니는 뭐냐? 유니는 하나라는 뜻이요. 라틴어 우누스에서 나왔고, 유니폼은 뭐예요? 폼이 하나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유니폼이 있는 거예요. 유니버살하면 버전이 딱 하나인 거예요. 이 버전이 하나인 게 쫙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철학에서는 보편적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문은 모름지기 보편적이어야 된다. 유니버살리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바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탈근대에 오면서 이거는 보편성은 곧 획일성이다 이거죠. 획일성.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동일성이죠. 똑같은 거. 동일성은 뭐예요? 이 차이를 죽이는 거예요. 차이를 죽여가지고 모든 걸 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탈근대에 와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차이를 살리자. 이게 포스트 모던에서의 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모던으로 오면은 뭐라 그러면 유니버설이 아니라 이제는 멀티 버설이다 이거죠. 멀티 버설. 뭐예요? 버전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버살이라고 하는 걸 지금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무슨 의미를 또 붙이냐면 트란스버살이라고. 트란스는 넘어서는 거잖아요. 넘어서. 버전, 이 다양한 버전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것을 저는 그래서 가로지르기라고 저는 이렇게 그거를 우리말로 한다면 이게 가로지르기다. 문명을 서로 가로지르면서 트란스버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은 트란스버설 이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성은 이성인데 이런 유니버설한 이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서로 차이가 있는 그 다양한 이성들을 가로지르면서 사이 맺게 해줄 수 있는 이성을 말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즘 추세인 거예요. 서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말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이 세계를 가로지르며 사이 맺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석이용호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다석이용호 선생님이 바로 1918년에 그 당시에 벌써 책을 썼는데, 책을 쓴 게 아니라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191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이잖아요. 다석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다석 선생님은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있어서도 서양보다 50년은 앞서갔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논문 하나 안 썼다, 대학 안 나왔다 해서 철학자로 인정하지도 못하겠고 사상가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다석이용호 선생, 함석헌 선생은 철학계에서는 저쪽 창고에서 처박아두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지식인들이라는 작자들이 얼마나
뇌가 식민지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사기용모 선생님은 다양한 문화권의 인간들이 하나의 지구에서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1918년경에 쓰신 글들이고, 여러분들 텍스트에는 이제 그 출처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산다는 것은 때와 곳을 옮기면서 곧 내 생명을 변증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니, 나와 남과 물건 이 세 편이 연결하는 가운데 생명이 소통하면서 진리를 나타내며 광명이 따른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생명이 소통한다 라는 표현을 1918년에 썼어요. 소통이라는 말, 서양에서 이 소통이라는 말,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학술 언어로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20세기 중반기에 들어서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언어적인 소통만을 강조했어요. 생명의 소통을 얘기를 안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 동안에도 열백세계가 갈릴 수 있고, 하루라는 것은 늘 오늘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안다면 오늘의 자족 아니할 수 없고 자활 아니할 수 없다. 만반 사물로 인연이 닿는 대로 만나는 사람 열리는 세계에 오직 오늘, 신성한 오늘, 나의 진유한 생명력을 지성으로 봐야 하여 한간 나를 대하게 된 그들의 생명력과 투합 일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소 선생님이 이 글에서 벌써 그래요. 내가 이 글을 이제 발표했으니까 언젠가는 나의 이 글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와서 나와 소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100년 전에 다석유정모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석 선생님 그렇게 강조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계하고 소통을 하는지 봐라 이거죠. 지금 제가 이 포인터 가지고 파워포인터 하면서 있어요. 이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세계가 이 안에 있느냐 이거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재료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영상, 이미지, 글,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세계가 여기에 모여 있느냐 이제. 벌써 이 파워포인트, 이 프로젝트 하나만 가지고서도 벌써 100개 세계, 1만 개의 세계가 그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다석 선생님 그때 벌써 우리가 다른 세계와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본 거죠. 이제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탈근대가 바로 네트워크 시대다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시대. 그거는 그물망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석 선생님이 이렇게 사실은 콘텐츠에 대해서 전혀 아시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인간이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관계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하며 함께 소통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이제 문화인을 위한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죠. 요즘은 사실은 글쓰기는 굉장히 편해졌어요. 지금 제가 문화인을 위한 문화 콘텐츠였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문화인이죠, 문화인.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을 잡는 거예요, 개념을 잡는 거.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거로. 근데 한국 지식인들이 못하는 게 자기 것으로 못 만들어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문화인 나오면은 뭐 찾느냐? 영어 사전 찾아요. 영어 철학사전, 영어 백과사전. 거기서 문화를 보편적으로 어떻게 정의했나 이거 찾아보고 있어요. 이게 철학을 못하는 민족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인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문화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인은 모르니까 우리한테는 문화 철학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얘기한 문화 철학 갖다가 그거 갖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학문인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사전, 그 사전에서 이제 한번 보면은요, 문화인, 이건 지성과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화에 관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그러한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전문인으로서 얘기죠. 그래서 높은 문화 생활을 누리거나 문화적 교양이 있는 사람.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학문 예술 따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문화생활은 뭐냐? 문화생활도 비슷하죠.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거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 이건 일반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는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제 말하고 있죠. 문화가치의 실현에 노력하여 문화산물을 음미하고 즐기는 생활. 가정생활에서 새로운 문화적 생활용품의 이용으로 영위하는 생활. 이렇게 한쪽으로는 가치의 차원이 강조가 되고 한쪽으로는 문화용품의 사용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교양인하고 이제 문화인하고 이제 같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인은 결국은 교양인이다라고. 그래서 10여 년 전에 한국 출판계를 휘짓고 다닌 책이 뭐냐면은 교양이라는 책이에요. 교양인. 독일어로 아우스빌둥이라는 책이 독일 책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인은 교양인인데 그럼 교양인은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또 이제 독일 사람들이 번역한 것 갖다가 이제 우리는 그걸 또 소개해 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교양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통합적인 인간인 거예요. 어쨌든 교양인은 뭐냐면 교양을 갖춘 사람인데 이 교양이라는 건 뭐냐? 그건 가르쳐 기름, 학식, 도덕, 경험, 취미 등등을 통해 얻어진 멋있는 품성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르쳐 기름,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주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화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화인은 교양인이다라는 거. 이제 그 점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그러면은 교양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 나름대로 한번 그러면은 이제 질문들을 해왔어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개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핵심 용어를 일반 사전에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개념을 잡는데 개념에서 잡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핵심적인 요소, 구조, 계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틀집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양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교양인을 이제 네 가지 이제 차원으로 이제 봤어요. 하나는 이제 통합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지능, 도덕, 예술적인 감수성, 건강한 체력 등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감성, 지성, 이성, 영성을 고루 구비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트에는 나와 있죠. 텍스트에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IQ, EQ, SQ, 그 다음에 UQ, YQ 등등을 갖춘 사람이 이제 문화인, 교양인으로 통한다고 그랬고 그것은 바로 이러한 통합적인 인간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교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야와 수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야와 수련을 하는 사람. 자신의 인격적인 독특함을 개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도야와 수련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영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냥 나는 육체다 해서 육체적인 나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그냥 보디빌딩이나 하고 뭐 살이나 빼고 그래서 내가 교양인 문화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통합적인 인간. 거기에서 뭐가 주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만들어 나간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건 자기도야와 수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시민이어야 된다라고 해요. 교양에는 문화시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회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움, 그 다음에 어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어울림의 차원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문화시민이죠. 문화시민으로서 공동체 규칙을 잘 지키며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문화시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 사회혁명, 우리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사회혁명을 거쳤는데 그게 일종의 우리 촛불혁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촛불혁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유럽에서 성공한 혁명, 제일 먼저 치는 게 프랑스 대혁명이죠. 근데 알다시피 프랑스 대혁명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 뒤로 다시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뭐 등등 정치적인 격분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유럽에서 성공한 혁명은 68 학생혁명이다라고 해요. 68 학생혁명이 최고로 성공한 혁명이다. 라고. 그런데 알다시피 68 학생혁명 잘 들여다보면 이게 실패한 혁명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주고 정치 제도가 바뀌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주장하거나 한 것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강조가 된 것이 됐죠. 그래서 누군가는 바로 우리의 촛불혁명은 학생혁명이 못한 것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혁명은 무자비하게 학생들을 탄압을 하면서 그냥 무너져 내렸지만 촛불혁명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촛불혁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거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 학생혁명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68년도 파리에서 일어났죠. 파리에서 파리 학생들이 거기도 등록금 인상부터 시작해서 이 대학교에서의 사회복지 문제로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야금야금 그것이 정치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문제에 뛰어들면서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라 라고 해서 그랬죠. 예, 젊은이들이 일으킨 것은 이제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는 거기에 이제 멋스러움을 듭니다. 교양인의 멋스러움. 멋을 알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는 한국적인 독특함이라고 합니다. 멋은 어떻게 보면 한국만이 있는 독특한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멋을 중심으로 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철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 주장입니다. 예,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서양에 있어서는 교양인이라고 했을 때 교양인의 반대급부는 뭐냐면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근대에서는 전문인을 높이 쳤죠. 그러니까 뭐 기술, 과학 등에 있어서 전문인들을 최고의 인간적인 모델로 쳤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이제 교양인, 문화인을 강조하는데 그 문화인은 말씀드렸듯이 두루와는 이제 통합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 애들,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서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끼도 있고 멋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유치원 가면서 달라지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달라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완전히 그런 끼, 멋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성적 하나, IQ 하나, 성적표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좋은 성적표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먹과 끼를 가진 문화적인 소양을 가진 애들이 전부 획일화돼서 공장처럼 찍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하며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 당시 문화대통령으로 통했어요. 문화대통령으로. 그 사람들은 제도교육 다 때려치우고 나와서 문화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아이돌이 등장했잖아요. 아이돌이 등장했고, 이제 BTS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BTS는 이제 또 다른 아이들과의 차별성을 보이면서 바로 제3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한국적인 멋과 끼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 한국적인 멋과 끼,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그것은 이제 다음 주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10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